한때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가 지금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만 무려 7만 명. 그중 3분의 1 이상이 젊은 층일 정도로 탈출 행렬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30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했고 병원들은 의사가 사라져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검사 결과를 받아보려면 1년에서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낙원이라 불리던 이 나라가 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상징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붕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뉴질랜드 유엔 행복지수 상위권, 푸페 인식지수 1위, 평화지수 2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나라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질랜드 인구 530만 명 중 60만 명이 지금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죠.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대비 해외 거주 비율로 따지면 시리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분쟁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20대, 30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젊은이들만 탈출하는 것처럼 보이죠. 도대체 이 완벽해 보이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조건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남태평양 한복판. 가장 가까운 대륙 호주까지도 2000km나 떨어져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선진국입니다. 인구는 530만 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절반 수준이죠. 가장 큰 도시 오클랜드도 170만 명에 불과합니다. 국토의 70%는 험준한 산악 지형과 목초지예요. 평지가 적어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아요. 제조업 공장을 지어도 생산 단가가 높아지죠. 첨단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엔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게다가 물류비도 비싸요. 부피가 크고 값이 싼 제품은 애초에 수출 경쟁력이 없죠.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7%에서 2020년 10%로 떨어졌습니다. 뉴질랜드는 처음부터 게임의 룰이 불리하게 설계된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농업, 관광, 그리고 집이죠. 제조업이 어렵다면 남은 건 서비스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르게 돈이 되는 건 부동산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 뉴질랜드 GDP의 거의 절반이 부동산 관련 활동이에요. 집을 짓고 팔고 빌려주고 대출해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뉴질랜드 정부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주택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았어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부추긴 겁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오클랜드 주택 가격 중위값이 2010년 40만 뉴질랜드 달러에서 2021년 110만 달러로 2.7배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감이 안 오시죠? 뉴질랜드 가정의 평균 연소득이 10만 달러 정도예요. 집 한 채 값이 11년치 소득입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엔지니어도 집을 사기 어려운 나라가 됐죠. 더 큰 문제는 호주보다 세금이 가볍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유한 호주인들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아 부자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산을 보관하는 금고처럼 쓴 거죠. 현지 젊은이들은 점점 더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이웃나라 호주와 맺은 특별한 약속이었어요. 1973년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합니다. 뉴질랜드에게는 충격이었죠. 전통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던 영국 시장이 사라진 겁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새로운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 호주와 더 가까운 경제관계 협정을 맺었죠. 이 협정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은 호주에서, 호주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비자 없이 일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의 노동시장이 된 겁니다. 같은 언어, 비슷한 문화로 장벽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산업 기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주는 광업, 금융, 첨단 제조업이 발달한 대륙 국가죠. 인구도 2,600만 명으로 뉴질랜드의 5배입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기회도 급여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같은 직종 기준으로 호주 급여가 평균 3,040% 높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사라는 연봉 7만 뉴질랜드 달러를 받았어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하지만 집 한 채 가격은 그녀 연봉의 8배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2019년 시드니로 이주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는 더 높고 커리어 기회는 더 많고 생활비 대비 삶의 질도 나았습니다. 피자는 필요 없었죠. 선택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매년 평균 3만 4만 명의 키위가 호주로 떠났죠. 그리고 그 대부분은 20대, 30대 고학력 전문직이었습니다. 배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는 다른 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 인도에서 온 의사, 중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몰려왔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25만 명이 유입됐죠. 전체 인구의 거의 5%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인 이민 정책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고 23년 뒤 다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호주였습니다. 알고 보니 뉴질랜드 시민권은 곧 호주 거주권과 같았죠. CR 협정 때문입니다. 제 친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2016년 뉴질랜드에 기술 이민 자격으로 갔어요. 3년간 성실히 일했고 2019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멜버른으로 이주해버렸어요. 호주로 가면서 그가 한 말이 이래요. 뉴질랜드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하지만 내 분야에서 성장할 기회는 호주가 훨씬 커. 급여도 50% 이상 높고. 뉴질랜드는 이민자들에게 호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역선택 구조였어요. 떠나는 사람들은 젊고 숙련된 핵심 인력이었죠.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령이거나 숙련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나라의 근육은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 뉴질랜드 사회 전체가 어떤 얼굴로 변해갔을까요? 뉴질랜드는 은퇴자들에게는 천국입니다. 따뜻한 날씨, 깨끗한 공기, 낮은 범죄율이죠. 호주보다 물가도 약간 저렴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다른 이야기예요. 2010년 뉴질랜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였습니다. 2025년 지금은 18%를 넘었고 2030년에는 2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죠. 일본, 독일과 비슷한 속도입니다. 199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4.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했어요. 지금은 3.1명이 1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은 6시간이에요. 비응급 수술 대기는 18개월입니다. 간호사 부족 규모는 8,000명 이상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과학, 컴퓨터 교사가 부족해서 아예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왜일까요? 교사들도 호주로 떠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더 아이러니합니다. 집을 사는 주요 구매층은 해외 투자자와 호주에서 건너온 은퇴자들이죠. 현지 젊은 세대는 그저 월세 세입자로 코착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기묘한 구조가 생겼어요. 호주에 사는 60만 키위도 여전히 뉴질랜드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호주 마이너스 뉴질랜드 자유이동 협정을 유지하길 원하죠. 결과적으로 이민 정책이나 인재 유출을 막을 정책은 정치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어요. 문화적으로도 공동화가 진행됩니다. 마오리 문화와 키위 정체성을 계승할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죠. 이 나라는 점점 거대한 은퇴촌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같은 풍경 속에 절망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던 다른 작은 나라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와 거의 같았어요. 농업 중심 경제, 만성적인 인재 유출, 경제 침체였죠. 하지만 1990년대 아일랜드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법인세를 12.5%로 대폭 인하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본사를 더블린에 세웠습니다. IT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했고 유럽 전역에서 젊은 인재들이 몰려왔어요. 켈틱 타이거라 불린 이 시기 아일랜드는 연평균 7% 이상 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로 떠났던 아일랜드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이민이 일어난 거죠. 싱가포르는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국토 면적은 73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보다 약간 커요. 인구는 590만 명이죠. 하지만 지금은 동남아시아 금융, 물류, 교육의 허브입니다. 비결은 명확했어요.
수학, 과학, 기술 중심의 엘리트 교육, 능력주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으는 전략이죠. 작은 시장이라는 한계를 글로벌 허브라는 장점으로 바꾼 겁니다.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작은 규모를 민첩성이라는 장점으로 바꿨어요. 생산적 투자에 집중했고, 첨단 산업을 키웠고, 인재를 끌어모으는 전략을 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부동산 투기에 세제 혜택을 몰아줬죠. 산업 기반은 비어 있었고, 인재 전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필연이 아니었어요. 정책적 실패였습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걸까요? 최근 몇 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와 디지털 노마드가 확산되면서 지리적 고립이라는 약점이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뉴질랜드 정부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을 유치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죠. 산업 다각화도 시도하고 있어요. 로켓랩이라는 우주 스타트업은 소형 위성 발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첨단 농업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죠. AI 로봇, 바이오 분야 교육에도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인재 기환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 나간 키위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죠. 부동산 세제도 조금씩 개편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요. 하지만 이미 떠난 60만 명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고령화 속도는 여전히 매우 빠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뉴질랜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쇠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도, 안정적인 시스템도, 높은 삶의 질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변화를 감지하고 빠르게 전략을 바꾸는 의지예요. 그리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5%입니다. 2030년에는 25%를 넘어요.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죠. 매년 3만 명 이상의 청년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않아요.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미뤄지고 있죠. 뉴질랜드는 지금의 한국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안정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지금 고통스러운 변화를 감수할 것인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